내가 버린 똥 누가 치우나 궁금해서 왔지. 하하. 짙은 화장에 명품백을 걸친 미나와 거만한 표정의 문식이 낄낄거렸어요. 주제에 또 이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네? 옆에 서 있던 문식이 도영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새 더 쪘어. 예복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도영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조용히 웃었어요. 똥은 너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1시간 뒤 이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5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복도마다 하얀 꽃장식이 가득했죠. 웨딩홀 입구에는 금빛 글씨로 또렷하게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신랑 김도영, 신부 김유나. 도영은 웨딩홀 한쪽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네이비 컬러 예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예복이 넉넉하게 맞아야 할 자리가 꽤 빠듯했어요. 목 주변도 버튼을 채우면 약간 답답해 보일 만큼 얼굴이 둥글고 체형도 제법 풍채가 있었죠.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통통한 편이었어요. 키가 크거나 훤칠한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거울 속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넥타이를 살짝 고쳐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도영은 괜찮다며 조용히 손을 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그 누구보다 도영 본인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홀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도영의 부모님도 이미 자리를 잡으셨고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들어서는 여자 강미나였어요. 짙은 화장에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제 집 안방 드나들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 옆에는 미나의 남편 최문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덩치는 컸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거만함이 가득한 남자였죠. 도영과 눈이 마주치자 미나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어요. 어머, 도영 씨. 오랜만이네요. 말은 멀쩡하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미나가 남편 문식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죠. 저 사람이야. 내가 얘기했던. 문식이 도영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당신이 버리고 온 그 사람? 그새 더 쪘네. 저 몸으로 예복은 입혀놨구만. 미나가 그 말에 낄낄거리며 도영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도영 씨, 솔직히 말하면 오늘 구경하러 왔어요. 내가 버린 똥 누가 치우나 보려고요. 그것도 이런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주변 하객들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시선을 돌렸어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누군가는 저 사람들 뭐야 하고 작게 수군거렸고 도영의 직원 중 한 명은 얼굴이 빨개진 채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데 도영은 달랐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얼굴이 굳어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묘했죠. 반갑다는 것도 아니고 당황했다는 것도 아닌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똥은 너야. 도영은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도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식이 요 몇 달 사이 유나에게 투자를 애타게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나가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허점을 짚어냈다는 것도. 오늘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날지 도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문식은 도영과 짧게 눈을 마주치고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 홀 안을 둘러봤어요. 마침 오늘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중요한 투자자가 있었어요. 문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왕 온 김에 잠깐 구경도 하고 투자자도 찾으면 되지. 그는 입구 쪽 안내판을 찾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안내판 앞에 멈춰서서 신부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문식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신부 김유나. 그 이름 석자를 본 문식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하는 얼굴로 스마트폰을 꺼내 유나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확인했죠. 화면 속 사진과 오늘 결혼식 신부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자신이 투자를 받으려고 그토록 매달렸던 바로 그 김유나. 그녀가 오늘의 신부였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몸집 크다고 비웃던 남자 김도영의 신부로. 문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안내판 앞에 선 채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미나가 다가와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문식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미나의 얼굴도 굳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콧대를 잔뜩 세우고 비웃음을 날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웨딩홀 안에서는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다시 한번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오늘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도영의 나이는 23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도영은 부모님 덕분에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살뜰하게 살림을 꾸려가시는 분이었죠. 도영은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눈에 띄는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을 늘 들어왔어요. 그런 도영이 서울로 대학을 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친구 셋이서 학교 근처 번화가의 술집에 들어갔어요.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에 자리도 빼곡히 찼던 그 술집에서 도영은 처음 강미나를 봤어요. 미나는 그날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꾸미거나 요란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래 여자들보다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인상이었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살짝 들어갔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밝고 씩씩했어요. 도영은 그날 내내 미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도영은 용기를 내어 미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나는 처음엔 가볍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도영이 진지하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잠시 망설이다 번호를 건넸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빚에 쫓겨 해외에 나가 계신다고 했어요. 한국에 혼자 남겨져서 학비도 생활비도 전부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했죠. 술집 일이 싫지 않냐고 도영이 물었더니 미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싫죠. 근데 어떡해요. 살아야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도영의 가슴을 깊이 건드렸어요. 같은 또래인데 이렇게 혼자 버텨가고 있다는 게 안쓰럽고도 대단해 보였죠. 도영 자신은 부모님 품 안에서 걱정 없이 자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도영은 미나를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몇 번 만남이 이어지다
어느 날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 일 계속하기 싫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도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그 일 그만둬요.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도영은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도영은 미나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도영은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와 카페 오전 알바, 주말 행사, 아르바이트까지 두세 개를 한꺼번에 뛰었어요. 수업은 들어가는 둥 마는 둥, 밥도 제때 못 먹으면서 번 돈을 미나에게 갖다 줬죠. 처음엔 미나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엔 좀 더 필요한데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도영이 힘들게 모아온 돈을 건네면 미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물가가 올랐다느니 이번 달에 급하게 쓸 일이 생겼다느니 하며 항상 부족하다고 했죠. 도영은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아끼고 더 벌어다 주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도영은 미나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걱정스러운 말을 꺼냈어요. 야, 도영아. 뭔가 이상하지 않냐? 네가 왜 그 여자 학비까지 다 대줘야 해? 그 여자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도영은 그때마다 손을 저으며 친구들의 말을 막았어요. 너희가 미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진짜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옆에서 봤어.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영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으니까요. 도영의 부모님도 언젠가부터 낌새를 채셨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여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어보셨을 때 도영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나중에 결국 사실이 알려지자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셨어요. 도영아, 그 아가씨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도영은 그렇게 부모님의 걱정도 밀어냈어요. 자신이 미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었고 자신만 있으면 미나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미나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영에게 술집을 그만뒀다고 했지만 미나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도영 외에도 몇몇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을 받고 있었죠. 명품 가방이 하나씩 늘어갔고 도영이 알지 못하는 약속들이 생겨났어요. 도영이 알바를 뛰며 건네는 돈은 미나에게 여러 수입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도영은 오늘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지취방으로 돌아와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잘 지냈어? 자다가 배고프면 연락해.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이모티콘 하나만 달랑 찍혀 있었죠. 도영은 그걸 보며 혼자 피식 웃었어요. 피곤함도 잠깐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죠. 23세 도영은 그렇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사람 곁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대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도영은 미나와 함께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 앉아 있었어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가 아니었는데 미나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도영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도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미나는 고개를 든 채 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책임져 줘야죠. 그 말이 도영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도영은 그날 밤 자취방에 혼자 돌아와 천장만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군대는 2달 뒤였고 당장 돈도 없었고 부모님께는 아직 미나의 존재조차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도영의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내 아이라면 내가 책임져야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영은 다음날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도영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놨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아이가 생겼다는 것, 군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것까지.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도영아, 그 아가씨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밥상 앞에 앉아 긴 침묵만 이어가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셨죠. 그 뒷모습이 도영은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부모님은 미나를 한번 만나보셨어요. 미나는 그날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미나는 또박또박 잘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그렇게 야무지고 반듯한 모습을 보였죠. 두 분은 크게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영 못 믿어온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그래도 이미 아이가 생긴 일을 어쩌겠냐 싶으셨는지 결국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해 주시며 거기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도영이 군대에 있는 동안 미나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혼인신고는 도영이 입대하기 사흘 전에 조용히 마쳤어요. 식도 없이 서류만 낸 결혼이었어요. 도영은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제대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자고 미나에게 말했어요. 미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대 당일 아침 어머니는 도영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도영아,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미나랑 아기는 엄마가 챙길게.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로 향했어요. 군 생활이 시작됐어요. 도영은 틈날 때마다 미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훈련소에서 행군을 마치고 손이 떨려도 꾹꾹 눌러 써서 붙였죠. 뱃속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도영의 편지는 늘 안부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월급이 나오면 적은 돈이나마 빠짐없이 미나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미나에게서 오는 답장은 띄엄띄엄이었어요. 짧은 문자 한두 줄이 전부일 때도 많았고 가끔은 아예 연락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도영은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어요. 그해 겨울 도영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면회를 올 수 없었던 도영은 부대에서 사진 한 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포대기에 쌓인 작고 붉은 얼굴의 아이였어요. 도영은 그 사진을 내복 주머니 안쪽에 고이 넣어뒀어요. 한편 부모님은 손자가 생겼다고 기뻐하시며 미나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미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는 건 좀 곤란해요. 애도 있고 집안 정리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어요.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시는 내내 어머니는 말씀을 잃으셨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도영은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나 씨, 부모님이 좀 서운하셨대. 다음엔 좀 잘 맞이해 줄 수 있어? 미나는 퉁명스럽게 받아쳤어요. 나도 힘든 거 몰라요? 어린애 키우면서 사람들 챙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도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나가 힘들다니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는 사이 미나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빌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관리비며 생활비며 부족함 없이 쓰면서 준혁을 봐주는 사람도 따로 불러 쓰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도영에게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나에게는 도영도 집안에서 주는 생활비도 모르는 또 다른 만남들이 있었어요. 최문식이라는 남자였어요.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로 씀씀이가 크고 명품을 척척 사주는 남자였죠. 미나는 도영을 만나기 전부터 문식과 인연이 닿아 있었어요. 문식은 당시 집안에서 정해준 다른 여자와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미나와의 만남을 끊지 않았어요. 미나가 임신 사실을 문식에게도 알렸을 때 문식은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 결혼 앞뒀잖아. 나중에 내가 책임질게. 미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문식이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택한 게 도영이었어요. 마음씨 곱고 순진한 도영에게 아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당분간 생활은 해결되니까요. 준혁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도영은 까맣게 모른 채 부대 막사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들고 제대하면 꼭 안아줘야지 하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순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날 도영의 나이는 26이었어요. 2년 넘게 기다려온 제대였지만 막상 돌아온 집은 도영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영에게 미나는 반갑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방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도영이 쪼그려 앉아 준혁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듯 도영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군대에 있는 내내 사진으로만 봐온 아빠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도영은 그 눈빛이 조금 서운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자마자 미나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제대했으니까 빨리 취직해야죠. 복학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도영은 잠깐 멈칫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말이라 뭐라 대꾸하기도 어려웠죠. 일단 좀 쉬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쉬어요? 지금이 쉴 때예요? 준혁이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한 달에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그렇게 첫날 저녁부터 돈 얘기가 나왔어요. 도영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고 빨리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복학 대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는 복학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또 미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마땅한 일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별다른 기술도 경력도 없는 26 남자가 금방 좋은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았죠. 도영은 할 수 없이 편의점 알바와 식당 홀 서빙을 병행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개를 띄워도 미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게 다예요? 한 달 내내 일하고 이것밖에 못 벌어요? 도영은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어요. 미나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도영은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엔 식당, 밤엔 배달. 몸은 혹독하게 혹사당하고 있었지만 미나의 요구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말투가 더 차가워졌어요. 집에서 미나와 눈이 마주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도영이 퇴근에 들어와도 미나는 방 안에 있거나 스마트폰에 얼굴을 받고 있었어요. 준혁이를 재우는 것도 씻기는 것도 거의 도영의 몫이 됐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재우다 도영이 먼저 잠들어 버리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던 도영이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승용차가 도영의 오토바이 옆구리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도영은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 도로 위에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고 도영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당분간 움직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죠. 도영의 부모님이 달려오셔서 병실 앞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니는 도영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죠. 미나는 그날 밤 늦게 병원에 나타났어요. 도영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미나였어요. 그런데 미나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꽃다발도 아니고 과일 바구니도 아니었어요. 서류 봉투였어요. 미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도영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도영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미나 씨, 이게 뭐야? 도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미나는 팔짱을 낀 채 도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리하자고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지금 입원 중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드러누워 있을 거 그 시간에 생각하고 도장 찍어줘요. 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꽂은 채로 이혼 서류를 받아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돈도 못 벌어다 주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 말에 도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의 이를 악물었어요. 다른 사람? 미나는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준혁이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병실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 아이 아버지 따로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군대에서 사진으로 들여다보며 제대하면 꼭 안아줘야지 하고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부대 막사에서 내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작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미나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빨리 도장이나 찍어줘요. 깔끔하게 끝냅시다. 그리고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병실 안에 도영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링거줄에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도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26의 도영에게 남은 건 깁스한 무릎과 이혼 서류, 그리고 링거 하나뿐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퇴원하고 나서 사흘 뒤였어요.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미나가 내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눌러 찍고 돌아섰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는 건 도영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고 아버지는 밤마다 마당에 나가 혼자 오래 서 계셨어요. 두 분 다 처음부터 미나가 못 믿어오셨는데 그 걱정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도영에게 뭐라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도영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괜히 두 분 마음만 더 무겁게 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고시원 방 하나를 구했어요. 창문 아래로 행인들 발목만 간신히 보이는 그런 방이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가장 싼 방이었죠. 그 방에서의 첫 몇 달은 말 그대로 바닥이었어요. 딱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릎 부상으로 오래 서 있거나 뛰는 건 아직 무리였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밥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고 그 자리를 술이 채웠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들고 방에 들어와 혼자 마시는 날이 이어졌어요. 취하면 잠들고 깨면 또 멍하니 누워있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친 옆방 아저씨가 도영을 붙잡았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다부진 체형의 남자였는데 이름은 박 씨였어요. 공사 현장을 오가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 아저씨가 도영의 눈빛을 보더니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눈이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도영은 대충 괜찮다고 넘기려 했는데 박 씨가 방 앞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한때 다 때려치우고 이 방에서 술만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병 보면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 술이 내 인생 대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도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일 나 현장 나가는데 같이 가볼래요? 일당은 적어도 밥은 먹여줘요. 다음 날 도영은 박 씨를 따라 공사 현장에 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자는 심정이었어요. 특별한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한창 인테리어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벽에 타일을 붙이는 사람, 천장에 몰딩을 대는 사람, 바닥재를 재단하는 사람. 저마다 손을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영은 처음엔 자재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는 막일을 맡았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도영은 아무 생각 없이 현장 한쪽에 놓인 타일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접착제를 조금 떠서 타일 뒷면에 발라 바닥에 눌러 붙여봤어요. 딱 맞게 들어가는 느낌이 묘하게 좋았어요. 다음 타일을 하나 더 집어 간격을 맞춰 붙여봤어요. 손끝에서 무언가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 감각이 도영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현장 반장이 다가왔어요. 손재주 있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반장은 잠깐 도영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손 썩히지 마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그날 이후 도영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막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숭늉공 옆에 붙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자재를 재단하는지, 어떻게 수평을 맞추는지, 어떤 순서로 마감을 하는지 묻고 또 물었어요.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영은 굴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가르쳐주면 2번 다시 묻지 않으려고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노트에 적어뒀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도영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형광등 아래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실내 건축 기능사 자격증이 목표였어요.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떨어졌어요. 점수를 보니 실기에서 감점이 많았어요. 도영은 그날 밤 소주를 사지 않았어요. 대신 틀린 부분을 다시 펴놓고 밤새 들여다봤어요. 2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자격증이 생기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다양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단순 막일이 아니라 실제 시공을 맡는 자리가 생겼어요. 도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도배 기능사, 타일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까지 하나씩 따나갔어요. 자격증이 하나 늘 때마다 도영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그리고 32이 되던 해 도영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자본금이라고는 몇 년간 현장에서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사무실은커녕 집 근처 오피스텔 방 하나를 사무실 겸 창고 겸 숙소로 썼어요. 명함 한 장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다니고 부동산 중개소 문을 두드리고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돌리기도 했어요. 창피하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도영에겐 그게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한두 건 들어오는 소규모 도배 작업이 전부였죠. 그래도 도영은 어떤 일이든 성의껏 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도배하는 일에도 수평을 꼼꼼히 맞추고 끝선 마감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나고 나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정리했어요. 그러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사장이 직접 나와서 꼼꼼하게 해준대요. 끝나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던데요. 한 건이 두 건이 되고 두 건이 다섯 건이 됐어요. 작은 방 도배일이 거실 전체 인테리어가 됐고 나중엔 원룸풀 공사 의뢰도 들어왔어요. 직원도 한 명, 두 명씩 늘어갔어요. 밑바닥에서 시작한 도영의 회사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고시원 반지하 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기 이름을 건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도영은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의뢰 전화가 온 건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김도영 인테리어 대표님이시죠? 집 인테리어 전체를 맡기고 싶어서요. 시간이 되실까요?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도영은 수첩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도영의 회사가 주로 다루던 평범한 아파트나 빌라와는 급이 달랐죠. 도영은 잠깐 긴장했지만 일단 상담을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도영이 주소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36살의 김윤아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는데 화려하다기보다는 세련됐다는 인상이 먼저 들었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들어오세요. 윤아는 도영을 거실로 안내하며 원하는 방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전체 바닥재를 교체하고 싶다. 주방 타일도 다시 하고 싶다. 안방 드레스룸도 새로 짜야 한다. 조명도 전부 바꾸고 싶다.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건도 꼼꼼했어요. 도영은 수첩에 하나하나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사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업 중에 나오는 먼지나 소음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제가 재택으로 일하는 날이 많아서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신경 쓰겠습니다. 윤아는 잠깐 도영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여느 시공업자처럼 대했어요. 조건을 따지고 견적을 맞추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공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됐어요. 도영은 첫날부터 꼼꼼했어요. 작업 전에 가구마다 보양 천을 덮고 바닥엔 두꺼운 보호 시트를 깔았어요. 작업자들에게는 실내에서 목소리를 낮추라고 단단히 당부했고 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작업 구역마다 비닐 가림막을 쳤어요. 윤아가 집에 있는 날이면 도영은 직접 현관 앞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는 것부터 확인했어요. 윤아는 처음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영이 혼자 남아 거실 바닥 마감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바닥재 이음새가 미세하게 들뜬 걸 발견했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도였고 살짝 눌러보면 금방 가라앉는 수준이었어요. 웬만한 업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도영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이음새를 따라 훑어보더니 작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한데 내일 다시 와줄 수 있어요? 이음새 한 군데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비용은 내가 따로 낼게요. 그날 마침 집에 있던 유나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혼자 발견하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었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놀랐어요. 공사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도영의 팀은 작업을 마치고 나서 2시간 가까이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가구에 씌웠던 보양천을 걷어내고 타일 줄눈 사이까지 솔로 닦아냈어요. 도영이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며 직접 점검했어요. 유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다 끝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유나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바닥이 깔끔하게 마감돼 있었고 주방 타일은 줄이 반듯하게 맞아 있었어요. 드레스룸 선반도 수평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도영을 바라봤어요. 깔끔하네요. 생각보다 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영은 짧게 대답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나가 불쑥 말했어요. 저녁 드셨어요? 도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밥 한 끼 같이 먹을래요? 수고하셨는데. 도영은 잠깐 멈칫했어요. 거절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일하고 식사 대접을 받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솔직히 빨리 씻고 쉬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갈게요. 유나는 별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잠깐 도영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부담스러우면 사양해도 되는데 그냥 근처 밥집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아파트 아래층 상가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이었어요. 메뉴판도 단출하고 분위기도 소박한 곳이었죠. 도영은 그 선택이 의외였어요.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런 밥집을 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여기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도영은 그 편안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유나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인테리어 일을 오래 했냐고, 직원이 몇 명이냐고, 주로 어떤 공사를 맡냐고. 도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나는 그 짧은 대답 하나하나를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도영은 유나가 유명 인플루언서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집에 오는 내내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싶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검색해보니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어요. 스타트업 투자에도 여러 번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고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이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도영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런 사람이 된장찌개 잘하는 집을 좋아하는구나 하고요. 한편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도영이 재시공을 결정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인물 좋은 남자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보기엔 완벽했지만 실제론 한량이었고 유나의 돈을 빼내려 했고
손버릇까지 나빴던 남자였어요. 겨우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남자라면 질색을 했죠. 다시는 외모나 겉모습에 끌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도영의 외모는 솔직히 눈에 띄는 편이 아니었어요. 풍채도 있고 얼굴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 그 사람의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유나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지, 그 사람. 그게 시작이었어요. 밥 한 끼로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이 계속 이어졌어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유나는 가끔 도영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이유였어요. 드레스룸 선반 하나가 삐걱거리는 것 같다. 주방 타일 줄눈색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도영은 매번 직접 와서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도영은 한 번도 귀찮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방문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유나가 또 말했어요. 오늘은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요. 도영은 이번엔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슬쩍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카페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엔 공사 얘기, 집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유나가 요즘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고 도영은 그게 어떤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나는 어렵지 않게 설명해줬어요. 도영은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엉터리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했고 궁금하면 솔직하게 물었어요. 유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 앞에서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런데 도영은 달랐어요.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남이 4번, 5번으로 늘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편안함이 쌓였어요. 말수가 적은 도영도 유나 앞에서는 조금씩 말문이 열렸어요. 유나도 평소엔 가볍게 보이는 것들만 내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도영 앞에서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이 한강 근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술을 한 잔씩 앞에 두고 별 얘기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중에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결혼한 적 있어요. 유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도영을 바라봤어요.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런 사람이라서요. 도영은 잠깐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23세 만난 여자, 군대 가기 전에 묶인 결혼, 제대 후 돌아온 집의 차가운 분위기, 병원 침대 위에서 받아든 이혼 서류, 그리고 준혁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까지. 도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격하게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래된 상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날카롭게 아리기보다는 그냥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요. 유나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도영이 이야기를 마치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나 씨는요?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 번 있어요. 28배 결혼했어요. 상대는 보기엔 훤칠하고 말도 잘하는 남자였어요. 처음엔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제가 번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마음에 안 들면 손이 먼저 나왔어요. 한동안 버텼어요. 자신이 좀 더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했고 그 뒤로 한동안 남자라면 이유 없이 몸이 굳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을 잘 못 믿었어요. 잘생기거나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더 경계하게 됐고요.
유나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도영 씨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데요. 도영이 무뚝뚝하게 받아쳤어요. 유나가 그 말에 조금 더 크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오래간만에 잠이 잘 왔어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게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영이 이야기하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프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그 눈빛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유나는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도영이 유나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시간 되면 저녁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유나는 잠깐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언제요? 그날 저녁 도영은 평소보다 말이 조금 많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 도영이 잔을 내려놓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 씨, 저 유나 씨한테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유나는 대답 대신 잠깐 도영을 바라봤어요. 도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다기보다는 그냥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눈빛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유나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후 유나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도영도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답이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건 닷새 뒤였어요. 유나의 매니저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인 소희가 며칠 전부터 유나 곁에서 계속 같은 말을 했거든요. 언니, 그 사람 눈빛 봤어요? 나 그런 눈빛 가진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소희야, 됐어. 언니가 무서운 거잖아요.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언니, 그 사람은 달라요. 내가 보기에도 달라. 유나는 소희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유나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도영 씨, 저 마음 받을게요. 도영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딱 두 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두 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유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본인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서로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했는지도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래 사귀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만남의 기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아는 것들은 짧지 않았어요. 이미 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본 사이였으니까요. 그 무렵 유나의 사무실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들어와 있었어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투자 제안서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최문식이었어요. 유나는 그 이름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은 그 이름이 자신의 삶과 이렇게 단단히 엮여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최문식이라는 남자의 인생은 처음부터 깔린 것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대표였고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학교도 이름 있는 곳을 다녔고 용돈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항상 받들어 모셨으니 문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문제는 그 생각이 어른이 돼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였죠.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문식이 30 초반이었을 때예요. 상대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 차수경이었어요. 집안끼리 이야기가 오가며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지만
두 집안 모두 손해볼 것 없는 조건이었어요. 수경은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어요. 문식에게 잘 맞춰주려고 애를 썼고 살림도 야무지게 꾸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문식에게 수경은 그냥 집안끼리 맺어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문식은 미나와의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미나는 문식이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어요. 문식이 명품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이였어요. 질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만나기도 하는 법이었죠. 그러다 미나가 임신을 했어요. 문식은 그 소식을 듣고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나중에 책임질게. 미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영에게 아이 책임을 씌웠고 도영이 군대에 가면서 준혁이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문식은 준혁이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냈어요. 수경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당장은 더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수경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니며 검사도 해봤지만 뾰족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 사이 수경의 친정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연이어 어려워지다 결국 크게 기울고 말았어요. 문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즈음 문식이 부모님을 찾아가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문식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몇 살이냐고 어떤 여자 아이냐고 물었어요. 문식이 준혁이 나이와 미나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눈 뒤 결론을 냈어요.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해라. 손자는 우리가 거둬야지. 수경에게는 이듬해 봄에 이혼 통보가 갔어요. 위자료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문식은 수경의 친정이 이미 기울었으니 더 챙겨줄 것도 없다는 식으로 굴었고 결국 수경은 거의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했어요. 이혼 도장을 찍는 날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그 모습을 문식은 딱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미나와의 재혼은 그해 가을에 이뤄졌어요. 미나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올라섰다고 생각했어요. 도영 곁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문식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미나를 대할 때 늘 거리를 뒀어요. 말은 점잖게 했지만 눈빛에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자인지 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래도 미나는 준혁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어요. 처음 몇 년은 문식도 나름대로 사업을 벌여보려고 움직였어요. 아버지 회사 인맥을 이용해서 유통 쪽에 손을 댔다가 접었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다가 1년을 못 버티고 닫았어요. 건강식품 사업도 잠깐 했는데 파트너가 중간에 손을 털고 나가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봤어요. 그때마다 문식 부모님이 마지못해 뒤를 수습해줬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두 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부모님이 선언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어. 그 말을 들은 날 밤 문식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이 그랬어요. 집안에서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으면 미나와 함께 구축해온 생활 자체가 흔들릴 판이었어요. 그때 문식이 마지막 승부수로 꺼내든 게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었어요. 요즘 친환경 에너지가 뜬다는 기사를 읽고 지인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문식은 몇 달에 걸쳐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직접 쓴 건 아니었고 외부 업체에 맡긴 거였지만
표지만큼은 그럴듯하게 나왔어요. 문제는 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수치 근거가 부실했고 시장 분석도 인터넷에서 긁어온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만든 계획서라는 게 숫자 몇 개만 봐도 드러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식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문식은 투자자 명단을 뒤졌어요. 스타트업 투자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다 김윤아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 투자를 성공시킨 인물로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문식은 윤아의 이메일 주소를 수소문해 사업 계획서를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문식과 미나 사이엔 크고 작은 다툼이 잦아졌어요. 돈 문제였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미나가 쓰던 것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미나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게 됐으니까요. 이번 달은 좀 아꼈어. 사업이 자리 잡히면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몇 번째 듣는지 알아요? 미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문식은 더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피했어요. 말로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아의 사무실에서 검토가 시작됐어요. 윤아의 담당 매니저 소희가 투자 검토 과정에서 문식의 신원을 조회했어요. 회사 이력, 과거 사업 내용, 그리고 가족관계까지요. 소희가 결과물을 들고 윤아 앞에 앉았어요. 대표님, 이 최문식이라는 사람 확인해 봤는데요. 소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영 씨 전처 강민아 씨 현재 남편이에요. 윤아는 소희가 내민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잠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윤아는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 잠깐 고민하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영 씨, 나한테 투자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요. 최문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 도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영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윤아 씨가 판단할 일이에요. 나 때문에 결정 바꾸지 않아도 돼요. 윤아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계획서를 다시 펼쳤어요. 감정과 판단은 별개였어요. 윤아는 늘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윤아의 눈썹이 조금씩 좁혀졌어요. 허점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부분을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윤아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결론은 이미 나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은 맑았어요. 5월의 햇살이 호텔 웨딩홀 유리창을 통해 환하게 쏟아졌고 복도 양쪽으로 하얀 꽃 장식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이른 시간부터 웨딩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홀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대기실 거울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예복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긴장이 없다기보다는 오늘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차분함이었어요. 도영은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그 시각 미나와 문식은 호텔 입구에 도착해 있었어요. 미나는 전날 밤 도영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문식에게 꺼냈어요. 그 사람 결혼한대요. 그것도 여기 이 호텔에서요. 도영이? 그 뚱보가? 문식이 피식 웃었어요. 누가 데려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구경이나 가볼까요? 마침 나도 오늘 그 호텔에서 결혼하는 투자자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미나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뭐. 내가 버린 똥 누가 치우나 한번 봐줘야지.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웨딩홀로 들어섰어요.
미나는 짙은 화장에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쳤고 문식은 양복깃을 세우며 시선을 홀 안으로 굴렸어요. 투자자를 찾겠다는 생각과 도영을 조롱하겠다는 생각이 반반씩 섞인 표정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도영을 발견한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 도영 씨. 오랜만이에요. 도영이 두 사람을 돌아봤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식이 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새 더 쪘네. 예복이 터지겠어. 미나가 그 옆에서 낄낄거렸어요. 내가 버린 똥 누가 치우는지 한번 보려고 왔어요. 이런 호텔에서 결혼은 하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주변 하객들이 눈치를 채고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도영의 직원 한 명이 얼굴이 굳은 채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도영이 눈짓으로 말렸어요. 도영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여기 오리라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도요. 도영은 뒤돌아 대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미나와 문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 번 더 비웃었어요. 그러고는 문식이 자연스럽게 홀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투자자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유나에게 계획서를 보내놓고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 자리에서 직접 얼굴이라도 보면 이야기가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식이 홀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 앞에 멈춰 섰어요. 금빛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랑 김도영, 신부 김유나. 문식의 눈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읽었는데도 읽히지 않는 것처럼 같은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이름을 검색해 프로필 사진을 열었어요. 화면 속 사진과 안내판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가 투자를 구걸하며 몇 달을 매달렸던 그 김유나. 사업이 살고 죽는 게 걸린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그 투자자가 오늘 이 자리의 신부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방금 전 뚱보라고 비웃던 김도영의 신부로. 문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미나가 다가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문식이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미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굳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안내판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콧대를 잔뜩 세우고 비웃음을 날리던 기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웨딩홀 안에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미나와 문식도 뒤쪽 구석 자리에 어색하게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내내 굳어 있었어요. 버진 로드를 따라 유나가 걸어 들어왔어요. 단아한 웨딩드레스 차림의 유나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도영이 단상 앞에 서서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문식은 안절부절이었어요. 다리를 달달 떨다가 미나의 눈총을 받고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투자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문식은 너무 잘 알았어요. 사업은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부모님은 더 이상 없다고 했고 이제 남은 건 유나의 투자뿐이었어요. 식이 끝났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는 사이 문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나가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요? 도영한테 가봐야지. 문식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도영에게 다가갔어요. 도영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식이 도영 옆에 바짝 붙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영 씨, 아까는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있잖아요. 유나 씨한테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 투자건 말이에요. 나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도영은 문식을 바라봤어요. 불쌍하다는 것도 아니었고, 통쾌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그건 유나 씨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도영은 다시 하객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피로연이 마무리될 무렵 문식이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결혼 축하 인사를 먼저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려 했어요. 유나 씨, 제가 보낸 계획서 검토해 보셨죠?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뵙게 됐으니 한번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업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해 주시면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나는 문식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획서 봤어요. 그러면 태양광 설비 단가 기준이 3년 전 자료예요. 지금 시장 단가랑 많이 달라요. 수익률 계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문식의 말문이 막혔어요. 판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건지 숫자, 근거가 없어요. 이 계획서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유나 씨, 잠깐만요. 제가 보완을 하면 최문식 씨, 유나가 문식의 말을 조용히 잘랐어요. 저는 계획서를 보고 결정해요. 감정이나 관계로 투자하지 않아요. 이번 거는 투자할 수 없어요. 문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어요. 지금 장난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어요. 문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겠어. 그때 미나가 달려와 문식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문식은 미나에게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미나가 더 세게 당겼어요. 홀 안이 조용해진 가운데 문식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도영도 멀찍이 서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나가 결국 문식을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홀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미나가 문식에게 낮게 쏘아붙였어요. 창피하게 왜 그래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문식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벽에 기댔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웨딩홀 안에서는 마지막 축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도영은 유나 곁에 나란히 서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유나가 도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도영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이 자리만큼은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나의 투자 거절 이후 문식의 사업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사실 유나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문식은 그 전에도 몇 군데 투자자를 접촉해 봤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미팅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거절당했어요. 계획서를 보낸 뒤 연락이 끊기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하고 결국 아무 소식이 없거나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전문 투자자의 눈에 문식의 계획서는 첫 장부터 허점이 보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유나마저 거절하자 문식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거래처에 줄 돈이 막혔어요. 미리 계약을 맺어뒀던 설비업체에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고 업체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사무실 임대료도 2달치가 밀려 있었어요. 직원 월급은 3달째 미뤄졌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문식은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투자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문식은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더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달라져요. 문식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문식아, 이번이 몇 번째냐? 아버지, 더는 없어. 나도 이제 다 내려놓을 나이야. 내일은 네가 감당해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옆에 앉아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한마디라도 거들었을 텐데 이번엔 시선을 내리깔고 계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문식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닥을 치는 순간이 더 처참하다는 걸 문식은 그때 처음 몸으로 느꼈어요. 사업은 2달을 더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접어야 했어요. 사무실을 빼고 남은 집기를 처분하고 거래처 위약금까지 물어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집안에서 그동안 댔던 돈까지 합치면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문식의 부모님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한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가라앉았어요. 미나는 처음엔 버텼어요. 어떻게든 될 거라고, 문식이 다시 뭔가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점점 쪼들렸어요. 쓰던 카드가 막히고 줄이고 또 줄여도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미나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미나는 동네 식당에 자리를 알아봤어요. 홀서빙 자리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날랐어요. 오래전 술집에서 일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조건은 오히려 더 나빴어요. 그때는 어려도 아직 젊었고 앞날이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어요. 34세 미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들고 다니는 하루하루는 자존심이 쓸리는 시간이었어요. 손님이 반찬이 적다고 타박하면 미나는 웃으며 넵하고 대답해야 했어요. 술 취한 손님이 반말로 툭툭 던지는 말에도 표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더 나빴어요. 문식은 낮부터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취한 채로 소파에 늘어져 있다가 미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얼마 벌었어? 미나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으면 문식이 다가와 다그쳤어요. 그게 다야?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것밖에 안 돼?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식이 계속 몰아붙였어요. 돈 더 벌어와.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 당신이 좀 더 뛰어야지.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어요.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사람은 필요 없다. 빨리 도장 찍어라. 오래전 자신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도영에게 내뱉었던 말이었어요. 차갑고 거침없이 던졌던 그 말이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다른 방향으로요.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어떤 눈물인지 미나 본인도 잘 몰랐어요. 억울하다는 건지, 서럽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에서야 뭔가 알 것 같다는 건지. 그냥 흘렀어요. 도영에게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받으면서 뒤로 다른 남자를 만나던 일도요. 군대에 간 사이 문식의 아이를 가지고도 도영에게 뒤집어 씌웠던 일도요. 병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필요 없다고 했던 그날도요. 차수경도 생각났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듣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 여자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신이 딱 그 꼴이 됐다는 게
가슴 한구석을 뭉텅 떼어내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한편 도영과 유나는 결혼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도영의 인테리어 회사는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큼직한 계약 하나를 따냈어요. 신도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단지 전체 인테리어 시공이었어요. 도영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한 건 한 건 성의껏 했던 것들이 결국 이런 자리로 이어진 거였죠. 직원이 10명이 넘게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유나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였어요. 환경 관련 스타트업 하나에 일찌감치 투자했던 게 그의 좋은 결과로 돌아왔어요. 유나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건 주변에서 다들 알았지만 유나 본인은 늘 말했어요. 사람을 볼 줄 알게 된 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서부터였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안 건 이듬해 봄이었어요. 유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도영 앞에 앉았을 때 도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이 조금 붉어졌어요. 유나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왜요? 싫어요? 아니요. 도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냥요. 좋아서요. 그의 가을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조그맣고 포슬포슬한 아이였어요. 도영은 처음 아이를 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대에서 준혁이 사진을 받아들고 내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됐지만 지금 두 팔 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는 진짜였어요. 도영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잘 왔어. 기다렸어. 어머니와 아버지도 달려오셨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안으시고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도영의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도영아, 고생 많았다. 딱 그 한마디였는데 도영은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고시원 반지하 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고 자격증 책을 펼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던 그 순간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어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